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김명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북해창 세트를 새로 개편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남북해창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남북해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문건을 전격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을 추진했던 역사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원전 건설이 추진됐고 또 무산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번 논란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2018년 4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남북 정상의 첫 만남.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 한 권과 USB를 건넸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에 대한 설명 자료였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USB 안에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야당은 충격적 이적 행위, 대북 원전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은 북측에 건넨 자료 어디에도 원전 건설 내용은 없었다며 철진한 북풍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USB가 북한에 전달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 안에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담겨 있다는 것 모두가 이미 2018년 당시에 밝혀왔던 겁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협력 방안에 원전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후된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재보수 사업, 이런 아주 매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이렇게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재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같은 내용을 판문점 회담 직후 존 볼턴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똑같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북미 간에 타결이 돼서 또다시 경수를 져준다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져주면서 북핵위기가 타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권의 거듭된 반박에도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산업부는 삭제됐던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어느 곳에 원전을 건설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가 담겨 있는데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일, 과연 가능한 걸까요?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6장짜리 문건입니다. 맨 앞부분에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은 크게 3가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캐도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 즉 함경북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게 이란입니다. 이 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3안은 백지화된 경북 울진 신한울 3, 4, 5기를 완공해 송전망을 통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가지 안 가운데 이란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도 문건에 명시됐습니다. 3, 4, 5기 같은 거 지어서 전력 해주면 북한이 1년 내내 필요한 전력의 85%를 나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지만 그거는 이제 북한은 이제 그 전력 그 제어권을 남쪽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긴 힘들겠죠. 문건에는 한계도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의 원전 등을 건설해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구상은 30여 년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입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200만 킬로와트의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초공사까지 진행됐지만 2003년 2차 북핵 위기로 중단됐습니다.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2005년 육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이 다시 추진됐지만 이후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시험으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 북한 경수로 공사 업무를 담당했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에 원전이 건설되려면 북한 비핵화, NPT 복귀와 IAEA 사찰, 유엔과 미국의 제재 해제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의 일부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합의가 있어야 되고 북미 간에도 원자력 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만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원전 건설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선 북한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경제라는 단어를 38번이나 언급한 김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전력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김 위원장은 석 달 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대한 김 위원장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전력 상황을 보면은 북한은 발전소 총 발전 용량이 800만 킬로와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1억이 넘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이 또 수력 발전소예요. 한 59% 정도 되는 게 수력 발전소고 수력 발전소는 이제 그 효율이 또 낮아요.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두고 남측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야당이 이렇게 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특히 국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하는 거는
한두 번 봐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야당이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정상회담 관행이나 남북 관계를 볼 때 부적절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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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경수로백서 공동 집필도 하셨고 이번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제 자문위원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USB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던 이 USB 안에 북한 원전 관련 얘기는 확실하게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예, 제가 아는 한 원전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 영역을 그동안 이제 분단을 위해서 섬처럼 갇혀 있었는데 이 우리 기업들 경제 활동 영역을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확장시켜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철도, 도로, 전력 인프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전력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수준, 그리고 재원 조달 능력,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전력 지원에 따른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개보수하든 새로 건설하든 우리 기업들이 경제 활동하는 그 거점 지역에 지어줘야 이 경협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임 교수님은 북한 입장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원자력 건설이 시작이 돼서 완공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이 원자력 발전 건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속도는 결국 비핵화 속도 단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를 빨리 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원자력 건설 속도가 결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호 불신과도 연관돼 있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북한의 핵 투명성, 특히 핵 개발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원자력 발전 건설은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핵 관리 관련된 원자력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당 수준을 개방을 해줘야 돼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완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북한이 과거에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다 지켜봤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이걸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북한은 당장 경제 건설을 위해서 전력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단기적 효과가 높은 전력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네. 교수님, 이제 정부 여권에서 이번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도 이제 야권과의 이런 공방이 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또 이게 남남 갈등 양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북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북 경협은 곧 퍼주기다.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이 보다 진지하게 남북 관계에 접근하고 싶어도 우리 사회가 그런 진지한 접근을 받아들일 국내 정치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북한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이런 원전을 둘러싼 이 정치적 논쟁은 굉장히 저는 소모적이다 보고 이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은 보장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임 교수님,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그 통화를 한 30분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한반도라든지 또는 인도 아시아 지역 협력을 넘어서서 뭐 코로나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권, 민주주의, 다자주의 정진 이런 것 같은 중요한 가치와 관련해서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정책 그 어떤 공동의 정책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2018년 이후에 한미 간의 합의사항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합의를 이행하고 개선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당장 임박한 그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공동의 인식과 또 공동의 행동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포괄적 또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임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8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 북한 곳곳에서 대규모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을 늘리거나 간석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눈 덮인 광산에서 시커먼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이곳은 평안남도 산업도시인 순천의 석회석 광산. 시멘트 주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는 겁니다. 우리 광산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종전보다 굴진과 박토 처리량을 120%로 높여서 오늘 대발파를 계획보다 앞당겨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8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회 결정 단초를 위한 시멘트 생산 목표를 높이 세웠습니다. 광산뿐 아니라 바닷가에서도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서해안 월도의 간석지 조성 현장인데요. 농토를 늘리기 위한 간석지 조성 역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과제입니다. 북한의 벼 재배 면적은 2019년 기준 약 56만 헥타르로 남한의 76% 수준인데요. 북한은 월도 간석지 사업을 통해 1,800헥타르의 농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 월도 간석지 1차 분화기를 끝내고 비업소 앞에 제기된 간석지 건설 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자고 합니다. 조선중앙TV가 각 지역의 발파 현장을 연이어 보도하는 건 8차 당대회 결정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 어린이들도 충치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충치를 이삭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 방송이 치아는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전니 충치 예방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북한 방송이 소개한 어린이 충치 예방법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평양의 대표적인 치과인 류경 치과병원. 어린이들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어린이 충치의 주요 원인으로 초콜릿이나 탄산음료를 꼽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어린이들의 당류 섭취가 늘면서 치아 건강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해서 손주들이 이빨에 많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어금니가 썩지 않았겠습니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 전니는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조선중앙TV는 전니에 생기는 충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삭기로 하여 몸만이 씹지 못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양치질 요령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이를 잘 닦지 않을 경우 양치질을 놀이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타가소에서도 양치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타가소에 다니는데 이빨을 잘 닦습니다. 타가소에서 배워주는 이 닦기 노래를 부르면서 자체로 이빨을 얼마나 잘 닦는지 모릅니다. 북한 매체는 어린이는 분기에 한 번씩 구강검진을 받게 할 것을 부모들에게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이 하루 평균 160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공격의 90% 이상이 북한 소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북한 사이버 전력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급 주거단지가 줄지어 늘어선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 한 쌍의 남녀가 거리에 서서 태블릿 PC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 화면은 다름 아닌 조선중앙TV의 방송 영상. 거리 곳곳에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즐기는 것은 북한에서도 일상적인 모습이다. 전에는 이 유선망이 있는 컴퓨터가 있는 곳에 가서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미래망에 가입하고부터는 그런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인터넷 통계 사이트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2만 명.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시 국가기관에 한정돼 있고 접속망도 자체 인트라넷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말하자면 무선망 회로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내부 인터넷 환경과는 달리 외부를 상대로 한 사이버 전력, 즉 해킹 그룹의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해킹 시도 건수가 162만 건 정도 됩니다. 162만 건은 실제로 탐지가 된 것이 그런 것이고 내가 공격을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 12월 북한 해킹 그룹들이 국내외 제약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모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 보안 담당자를 사칭한 메일을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이었다. 피싱 사이트가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데미지 이런 것들도 없었던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국정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내 백신,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도 북한이 해킹 시도를 했다. 근데 잘 막았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도 북한의 해킹이 산업 전반에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북한의 해킹 그룹은 어떻게 배출되고 활동하는 것일까?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보강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적, 경제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과 함께 사이버 전력에도 주력한 것. 1986년 세워진 미림대학이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전사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입학을 했을 때 기본 거기서 가르치는 게 그랬어요. 한미연합사 그리고 이제 미국의 IT 발전 추세에 따라서기 위함이다. 우선적으로 가장 이제 필요한 필수 과정이 데이터거든요. 거기 자료를 빼내는 해커잖아요, 기본.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프로그램 확보에 전수가 되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1990년대 북한의 영재 교육이 IT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북한의 사이버 전력 확충과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컴퓨터 소재 양성 사업에 선차적 우위를 보유하시고
전국적 범위에서 인재들을 선발하여 어릴 때부터 전망성 있게 키우도록 현명한 조치도 취해주신 장군님. 북한 당국은 전국의 과학 영재들을 평양 제1중학교, 금성학원 등에 모아 집중 교육했고 미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등에 진학시켜 사이버 전사로 양성했다. 1고등 중에서도 또 특설반이라고 수제반이 있어요. 수제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 때보다도 레벨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지. 지난 2009년엔 정찰 총국을 신설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국가 차원에서 더 조직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의 정찰 총국 신설 직후 첫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알려진 2009년 77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다. 청와대와 국회, 미국 재무부, 미국 국토안전부 등 한미 주요 기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 당시 디도스 테러에 사용된 인터넷 IP 주소가 북한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KBS와 MBC, YTN의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2013년엔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켰고 2014년엔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 시도를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픽처스를 해킹해 북미 갈등을 낳기도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영화 제작사에 대한 해킹을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Whereas the recent cyber attack from North Korea, which by the way is the most serious cyber attack ever made against U.S. interests, with potentially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nd counting in damage.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도 해킹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정찰 총국과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북한 당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소니 픽처스 영화 제작 보급사가 당한 처참한 봉변은 철두철미 못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고 부정의에 대한 정의의 대응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 해킹그룹은 거점을 해외에 두는 만큼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걔를 응징을 한다? 우리가 추적을 여기서 항상 하면은 정확히 지명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대상자를 정확히 지명 못한다는 이 특징이 바로 비밀스러운 전쟁인 거죠. 자기네를 잡을 수는 없다.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난 2015년엔 미국 CNN이 중국 선양에 있는 칠보산 호텔을 북한 해커들의 활동 거점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호텔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호텔은 지난 2018년 1월 중국이 정한 북한 기업 퇴거 시한에 맞춰 간판을 내렸다가 3개월 만에 이름을 바꿔 영업을 시작했다. 지금도 중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상당수 북한 해킹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적은 갈수록 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클라우드나 도커 시스템이 워낙 요새는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자유자재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해킹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해킹의 근거지를 추적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곧 사이버전이라 불릴 정도다. IT 영재 발굴과 함께 전문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는 북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국에 와서 배움의 길을 찾고 또 대학문을 두드리는 탈북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탈북 청년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이런 탈북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대학 길라잡이를 자처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혜원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죠? 네, 학부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조진영 씨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벌써 10년째 이 탈북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대학 입시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조진영 씨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학부모 단체. 탈북 청년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조진영 씨가 회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고 계세요? 예, 1년 동안 진행을 해야 할 이제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진영 씨의 하루 일과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2011년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 편입이 돼서 교육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20세가 넘은 이 북한 이탈 청년들은 사각지역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 지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달 국민대 신입생이 될 장범조 씨는 상의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조진영 씨는 낯선 한국 땅에서 방황하던 자신에게 꿈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제가 학과를 어디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해서 진료 상담 학과 정하는 거랑 그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과목들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뭐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보는 그런 걸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사실 장 씨는 3년 전 대학에 입학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갈증 때문에 지난해 대학 입시에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도 조진영 씨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항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야 됐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조진영 씨와 함께한 탈북 청년은 무려 380여 명. 입시 조언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세한 지도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 때문인지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탈북 청년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했지만 높은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는 탈북 청년들이 신경이 쓰였다는 조진영 씨. 그래서 대학 생활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학 4학년인 김혁 씨. 석 달 전 북한 음식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 탈북한 김 씨는 대학 생활은 물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진영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보면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또는 시제품에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는데 조학모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쳐서요. 디테일하게 멘토링을 해주거든요. 곧 출시할 제품을 들고 조진영 씨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세요? 잠시만요. 예. 이거 저희 지금 이거 혹시 만든 거야? 예. 야, 이게 진짜 만든 거란다, 야. 순대가 잘 팔릴 수 있을지 인생 멘토에게 먼저 평가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네, 저희 음식 맛이 여기 한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순대보다는 훨씬 맛이 좀 이렇게 향이 좀 진하고 쫄깃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행스럽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탈북 과정에서 부모님을 여의었던 아픈 기억들.
하지만 조진영 씨를 만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주 오다 보니까 제 부모님이 없어서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온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좀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조진영 씨는 탈북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경제 교육을 특히 강조합니다. 북한 체제와는 다른 한국 사회 적응력을 빨리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창업을 선택한 탈북 청년들에겐 컨설팅부터 사무실 제공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갖고 창업에 도전해라. 그래서 창업을 하면 남의 인생 사는 월급장이하고는 다르다. 네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다. 그런 점에서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씨는 더 많은 탈북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지원을 마련하기까지는 고비도 많았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는데도 무뚝뚝한 학생에겐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중도의 학업을 포기한 학생에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생각하는 가치,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탈북 청년 돕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들, 딸은 아니지만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얼굴 표정,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그만할까라고 하다가도 그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다시 원기를 되찾는 거죠. 조진영 씨는 탈북 청년 누구든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멘토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탈북 청년들, 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설 연휴가 끝난 뒤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배분하는 코백스가 북한에도 199만 회분을 올 상반기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방역 협력 제안에도 응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묘양산 설경 영상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